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울산 현대하고 강원 FC 경기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울산 경기도 조금 안 한지는 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강원 팬분들 중에 강원이 지금 최근에 잘하고 있는데 리뷰를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울산 현대와 강원 FC의 리뷰이기도 하지만 강원 FC에 대한 시즌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경기는 저는 울산 쪽보다는 강원 쪽에 포인트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울산은 원래 잘하던 걸 잘한 상황이었고 강원은 여지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내내 그렇게 운영을 해오긴 했지만 지난 시즌하고는 상당히 다른 운영을 들고 나와서 울산을 상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싸웠을 때 울산이 어떻게 상대를 박살내는지 그다음에 강원은 우선 울산 같은 팀을 만나서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하고 최근 하고 있던 과감한 축구를 시도했을 때 예, 어떻게 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또 강원을 무모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분명히 변화된 축구를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어떤 변화된 축구를 하고 있고 그걸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팀이 많지 않잖아요, 리그에. 울산 정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외에는 지금 이 정도 선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 팀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 그 이제 울산을 다음번에 만날 때는 조금 강약을 조절해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덤벼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무섭다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전력이 좋다 그래서 계속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한번 부딪혀 보고 내려서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 경기는 4대 0으로 졌지만 어, 한번 해볼 만해 해서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번 전력을 다해서 부딪혀 볼 필요가 있었고 그게 최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음, 자, 일단 그럼 강원 FC부터 얘기를 드리면서 울산 얘기를 중간중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FC는 최근에 이제 경기 운영 방식을 보시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윤정한 감독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저기 정경호 코치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정경호 코치님이 이제 김남일 감독님하고 같이 성남에서 그 수석 코치로 계실 때도 보면 변형 쓰리백 형태라던가 그 이렇게 선수들의 위치 포지셔닝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 그 상대의 형태를 바꿔놓는 그렇게 해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이 관심을 보이셨고 그 운영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건 대전하고 강원전 말씀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황문기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변형 쓰리백 형태를 많이 세웁니다. 그다음에 또 변화된 형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이기혁 선수의 센터백 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기혁 선수가 센터백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면서 빌드업에서 아무래도 볼을 잘 차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비수들보다 그거에서 오는 효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황문기 선수가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담당하긴 하는데 측면 쪽에서 뛰긴 하는데 그 저기 측면 풀백으로서 그 빌드업을 주도하는 형태에서도 상당히 이제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 FC의 지금 최후방 빌드업을 고려를 했을 때 웬만한 팀들이 전방 압박을 하면은 거기서 당하지 않고 풀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강원의 주도권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강원이 굉장히 강팀같이 축구해요. 지금 뭐 성적도 강팀이 왔지만 일단 지난 시즌 성적을 고려했을 때는 강원이 강팀이야라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 강팀같이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볼을 잡았을 때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롱킥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롱킥을 쓰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걸 다시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거를 이제 리턴으로 받아서 연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 팀들이
최전방에 있는 뭐 누구 키 큰 공격수, 예를 들면 뭐 이제 지나간 선수를 얘기를 해 봅시다. 뭐 어느 팀에 대한 비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펠리페 같은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펠리페 받아줘." 하고 탁 해서 차 놓은 다음에 "네가 지키는 동안 우리 올라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놓으면 주변에서 "야 우리 나 여기 가고 있으니까 빨리 여기다가 원 터치 내줘, 투 터치 내줘." 이렇게 항상 반응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팀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방 압박을 상당히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인제 정경호 코치님하고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전북 잡을 때라든가 본인들이 인제 체급이 약간 어 '우리보단 쪼끔 위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팀을 만날 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그게 상당히 조직적이고 괜찮죠. 예. 그게 인제 전북을 괴롭혔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전방 압박 조직적으로 잘 들어간다, 빌드업 잘 된다, 이거 완전 강팀들이 하는 축구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성적을 내왔던 겁니다. 강원이 지난 시즌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좀 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강원을 제가 시즌 초반에 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인제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가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윤정환 감독님이 지난 시즌에 와서 첫 경기 수원 FC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 비겼거든요. 그 경기에선 쪼끔 볼을 돌리고 뭔가 아기자기하게 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을 취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수비하고 역습하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축구를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일단 살아남고 봐야 돼요. 강등이 안 되는 게 중요하죠. 지금 2부 리그에 와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비 후역습이 결국에는 맞아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강원이 이번 시즌에도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짚었던 게 "선수단 보강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인제 2부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원 선수도 그렇고 김강국, 김희석 선수 다 인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양민혁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잘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뭐 박청윤 골키퍼까지 또 올라와서 이 선수들이 지금 잘 팀에 연착륙해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잘해 주고 있죠. 예.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스쿼드가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혹은 쪼끔 더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팀처럼 축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어 그 그래도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 뭐냐, 바둑을 잠깐 가져와서 전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인제 어떤 식으로 변형 3백을 주냐면, 황문기 선수가 움직임을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본인들이 그 약간 측면에 공격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유인수 선수가 인제 먼저 전반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유인수 선수는 측면 플레이어니까, 이렇게 측면 플레이어가 바깥에 있는 경우는 그 대전전에도 그랬는데, 황문기 선수가 중앙 쪽에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이렇게 해서 이 선수를, 측면에 있는 윙포드를 끌어내 놓고 중앙에 있던 김희석 선수가 여기를 바깥에 나가서, 예, 그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선수는 본인이 미드필더니까 딸려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선수도 이 깊이 들어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맡겨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은 이쪽이 측면이 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잘 생기고, 또 전북전 같은 경우는 이게 쪼끔 달랐던 것 같은데, 그때는 황문기 선수한테 약간 이제 중앙을 두텁게 쌓으면서 황문기 선수 쪽에서 측면까지 커버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약간 뭐 윙포드처럼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한 이 위치까지 들어와서 본인이 측면에서 미드필더인 것처럼 받아 주고, 이쪽에 있는 웰링턴을 또 활용하는, 예, 요런 형태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황문기 선수가 깊이 내려갈 때도 있고 중앙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쪽에 들어올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숫자를 계속 늘려주는 거죠. 수비할 때 한 명 늘려주고, 예, 측면에서 한 명 늘려주고, 예, 중앙에서 또 예, 숫자를 늘려주고, 요런 식으로 이 빌드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황문기 선수의 시프트, 위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던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인수 선수가 측면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인제 뒤쪽에 머무르거나 이제 중앙 쪽에 가담하는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이르게 교체 카드를 썼는데 그게 실점한 탓도 있었고, 울산의 중원이 워낙 그 개개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걸 누르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측면에 있던 유인수 선수 대신에 이제
한국영 선수를 중앙에 하나 늘리면서 이쪽에서 3 명으로 숫자를 바꿔 놓고 아마 이쪽을 황문기 선수가 쪼끔 더 이제 측면 쪽을 책임져 주는 요런 비대칭 형태를 또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올라가면은 쪼금 위험하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약간 3백인 것처럼 마치 3백인 것처럼 이쪽이 오른쪽 윙백인 것처럼 본인이 올라와 줘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큰 그림은 유지한 형태에서 그래도 좀 중앙 쪽 보강하고 측면 쪽을 황문기 선수한테 맡겨 놓는 형태로 전술 변화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수 선수가 쪼금 불만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저로서는 선수의 개인의 불만도 좀 이해가 되지만 지도자로서도 팀의 전술적인 선택을 위해서 쪼끔 변화를 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압박도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압박도 인제 이번 경기에서 몇 번 나왔지만 그냥 압박을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아가는 형태를 잘 써요. 이쪽에 몰아넣고 여기 이쪽에서 반대 전환 못 나오게. 제가 인제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3번 선수가 공을 딱 잡았을 때 공격수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이쪽 전환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또 요런 이쪽 측면 쪽으로 유도해 놓은 다음에 접근해 들어가고 이 받으러 온 선수들한테 딱 들어가면서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벽을 형성해 버리는 롱킥이 나와 버리면 패스 길이가 길어지니까 나오면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요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몇 번이나 봤고 이게 여기서 인제 재미를 봤거든요. 뭐 FC 서울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강원이 최근에 인제 이런 식으로 볼 돌리려고 좀 주도하려고 하는 팀을 상대로는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선수가 쇼 카운터로 몇 번이나 인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썼었는데 요렇게 유도를 하는 거를 잘했거든요. 근데 인제 문제가 뭐였냐면 요런 것 때문에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그러면 울산한테 왜 안 먹혔느냐라고 얘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울산 선수들이 이 압박에 대해서 대처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선수가 잡고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하고 공을 잡았을 때 전환을 못하게 해 놓고 이렇게 오면서 압박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제 어제도 몇 번 보시면은 그 울산 선수들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 기술의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도 약간 김영권 선수가 왼쪽 측면 쪽에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주는 척을 하니까 강원 선수들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압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를 주는 척하다 안 주고 앞으로 그냥 밀고 나와 버려요. 드리블을 딱 쳐 버리니까 이 선수는 뒤에서 쫓아오니까 견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선수도 여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김영문 선수 제어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한다거나 뭐 주고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인제 아시다시피 이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부산 시절부터 알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천 팬이니까 이규성 선수가 그때 인제 부산에서 뛰고 있을 때였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때도 그렇게 볼을 잘 지켜요. 근데 못 뺏어. 그리고 그 잔발로 막 움직이면서 전진하고 막 돌아서고 주는 척하다 반대로 나오고 이런 게 엄청 볼키핑이 엄청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압박이 잘 안 걸리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전반전에 울산을 강원이 생각했던 대로 압박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페널티킥 얻어낸 장면에서 임종훈 선수가 좀 실수를 크게 했잖아요. 그런 장면들처럼 강원은 그런 장면을 유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전반전에.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골이 일찍 터졌어요. 그게 컸습니다. 음. 그게 첫 번째 골도 잘 보시면 전형적으로 울산이 그 본인들한테 덤비는 팀들을 상대로 잘 쓰는 전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울산을 상대하는 대다수 팀들이 최근에 4-4-2나 뭐 4-2-3-1이나 5-4-1이나 뭐 그러니까 5-4-1 형태나 뭐 4-5-1 형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중앙 쪽을 깊이 쌓고 만난다. 제가 두 줄 수비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구란 말이에요. 그 축구의 목표는. 왜냐면 여기 들어오고 나면 딱 공격수가 혹은 이성 공격수가 여기서 공을 딱 받아 버리면 이 한 선만 남고 바로 골대를 공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다 내리기가 귀찮아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경 선수처럼 빠따가 좋은 선수들은 그냥 중거리 슛을 때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수루 패스를 일루 찔르든 위협적인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바깥에 있는 선수가 여기서 수루 패스를 찌르는 거는 너무 힘들겠죠. 이 사이를 뚫고 이 선수도 지나가야 되고 이 선수도 지나가야 되고 이 선수도 지나가야 되고 거리도 길어지니까 패스 각도 잘 안 나오고 깊이 들어가면 골키퍼가 튀어나오든 볼아웃이 골라인 아웃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이 좀 덤비고 전방 압박하고 앞으로 나오려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가 좀 벌어지거든요. 벌어지게 되면 이 위치에 들어오게 되고 이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위협적인 찬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골 장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측면 쪽에서 엄원상 선수였죠. 엄원상 선수가 이쪽에 받아놓고 이렇게 위협적인 위치에 받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안 좋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 선수가 이쪽을 바짝 쪼아놔서 이렇게 뒤에서 잡게 해놓든가 못 받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또 미드필더가 커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처를 하는데, 이쪽에서 거의 깊은 위치에서 엄원상 선수가 1대1처럼 볼을 잡고 서 있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움직이면서 하프 스페이스 자르던 이동경 선수를 이 센터백이 달려나가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패스를 툭 내줬을 때 이쪽 중앙 쪽이 황하게 비어 있었던 거죠. 수비진은 이 깊이까지 다 내려와 있고 이 공간은 비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이 덤빈 결과예요. 덤빈 결과. 네. 거기서 첫 골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경기 흐름이 울산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형적인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장면이죠. 제가 대전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주민규 선수의 그 등딱, 스크린 플레이 능력을 활용해서 그쪽에 발을 밑에다 밀어넣고 거기서 연결하는 걸로 연계 플레이로 찬스를 만들어 간다. 이동경 선수가 상당히 주민규 선수를 잘 쓰더라고요. 두 번째 골은 그렇게 들어간 장면이었고, 나머지들은 이제 역습에서 만들어낸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골하고 두 번째 골 들어간 전반전이 사실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낸,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2대 0이었지만 3대 0이었어도 이상하지 않고 4대 0이었어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강원이 그냥 그럭저럭 경기하겠다고 했으면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강원이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결국 4대 0까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득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멋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울산에서도 굉장히 시원하게 편하게 보셨을 테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 드려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강원이 좀 저는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나서진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울산을 괴롭히는 팀들은 수비적으로 나서가지고 지난번 대전전처럼 그렇게 선수 후역습하는 팀들한테 울산이 고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천처럼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들이라도 경기 내내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덤볐다, 어느 순간에 내려섰다, 어느 순간에 덤볐다, 내려섰다 이런 거 반복하는 팀한테 울산이 조금씩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 권투를 하는데 얘가 수비를 잘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막 주먹질을 하면은 당황하잖아요. 얘 왜 이래? 이러고서 잠깐 당황하는데 그다음에 또 수비를 하는 겁니다. 잘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맘 놓고 때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나와서 막 주먹질을 하면 또 당황하죠. 아이고 이거 뭐야? 하다가 또 막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수 있는데, 최근에 강원이 워낙 이런 식으로 이번 경기에서 울산을 상대한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울산 나름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원이 덤비는데도 전방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야라는 걸 머리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의 어떤 전방 압박에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대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강원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울산은 그냥 울산 좀 다웠던 것 같아요. 울산은 늘 언제나 본인들이 이제 그 본인들 상대로 좀 덤비고 앞으로 나오는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그 전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체급을 또 앞세워서 압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울산도 뭐 K리그에서 이렇게 깡패처럼 두드려 패는 경기들이 나오지만, 또 아시아 무대에 가면은 때로는 그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때는 내려설 줄도 알아야 되고 내려서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위치에 가 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거기서는 제가 보기엔 주도권 싸움이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될 때는 좀 내려서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울산이 저는 전술적으로 음
트렌디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성도가 아주 높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 상대로도 압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못한다고 또 학원을 들이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돼서 조금 '실리적인 운영도 아침에선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강원 정도 되는 팀 상대로는 체급 및 전술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은 본인들보다 잘하고 또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팀을 상대로 잘못 덤비면 혹은 그냥 노빠꾸로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울산을 상대로 과감하게 덤빈 결과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딱 맞는 어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울산은 뭐 이겼으니까 만족스러운 경기였을 거고요. 강원 팬들께서도 '아 강원 이렇게 싸움 잘 거는구나. 그래서 한번 강원 울산 상대로 얼마나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를 확인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많은 경기 중에 하나였고요.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해 봐야 될 그런 경기 스타일이었고 이제는 이거에 맞춰서 실리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방식을 울산을 다시 만날 테니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좀 큰 패배였지만 시즌 초반이고 성적도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 봤고요. 저는 강원 선수들한테도 꼭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걸 막아낸 건 조현우의 그 개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니까.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원 팬들 지금도 많이 박수 쳐 주시는 거 봤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서 경기 졌는데도 막 박수 쳐 주시는 나르샤 분들 봤는데 올해 많이 박수 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올해는 또 좀 그 걱정 없이 생존하고 또 상위 스플릿 또 한 번 더 가는 시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